안녕하세요. 똘머포입니다. 자, 오늘은 역사시간 세계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중학교 세계사 책에 보면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혁명전에는 계급이 어떻게 되었냐면 임금, 왕 밑에 뭐가 있냐면 귀족이 있어요. 그 밑에 평민이 있습니다. 평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민이 귀족되기도 힘들고 귀족이고 임금되는 거의 없죠. 이게 굳어졌어요. 사회 계층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임금을 단도대 목을 자르죠. 그럼 귀족이 있고 그 다음 평민이 있습니다. 이게 좀 섞이긴 해도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이제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어떤 특권 계급이 사라집니다. 특권 계급이 사실 계속 존재하긴 해요. 그래도 많이 좀 약해지죠. 특권 계급이 많이 약해지고 일반 민중이라고 하죠. 민중이 힘이 세지는 그런 경향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몇백 년 전에 이런 일이 프랑스 혁명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러면 전 세계 특권 계급이 다 없어졌을까요? 전혀 아니죠. 특권 계급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투표로 해서 선거로 해서 다 뽑아도 각 나라에 보면은 특권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특권 계급이죠. 자기 혼자 왕처럼 다 해먹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 있죠. 푸틴하고 친구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귀족 계급을 형성해서 별다른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위험이 낮으면서 아주 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뺏기지도 않아요. 계속 그거를 아주 공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영국도 똑같습니다. 영국도 귀족 사회, 귀족들이 있죠. 미국, 또 영국만큼 아니지만 있죠. 케네디 가문이니 무슨 가문이니 해서 그런 데가 여전히 귀족 사회 유지하고 있죠. 일본도 조금 변화있고, 태국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하죠. 태국 같은 데 정말 인도, 아직도 신분이 법상으로 없지만 실질적으로 신분이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처음에 한국 전에 일제시대가 있죠. 일제시대 전에 뭐가 있습니까? 조선시대가 있죠. 조선시대 신문사회입니다. 그래서 신문사회, 그래서 서울이라는 게 있었죠. 서울. 한국 사회는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 다음에 한국 해방돼서 한국에 있죠. 조선시대 때 보면 홍길동전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 호보효영이라 하지 못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기생이었거든요. 엄마가 노비 아닙니까? 노비라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 그걸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서울들은 차별을 받습니다. 나중에 서울이 과거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차별받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일제시대 때 들어와서 요 전에 이제 요때쯤 조선에서 일제시대 넘어갈 때 계급을 다 없앴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한국에서 6.25 전쟁 직전까지 계급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주계급이 있었어요. 지주계급. 그 당시에는 1차 산업인 농업이 가장 주력 산업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관공업 같은 것도 발달했죠. 코발트라든지 이런 거, 뭐 캐는 저 강원도라든지 금강도 있고 뭐 수력 발전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주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땅을 자기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주계급이 항상 땅을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질수록 그 계급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죠. 밑에 이제 자기 아들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땅에서 나는 쌀만 가지고도 잘 살 수가 있는 지주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산물을 통해서 다시 사회 구조를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가져가죠. 근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 6.25 때 깨져요. 6.25 때 뭐 때문에 깨지냐면 6.25 직전에 그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무상 몰수를 하고 무상 분배를 합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했어요. 남북이 쪼개져 있을 때. 그때 이제 3.8선이 있을 때. 이걸 보고 남쪽에서 야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하는데 남한에서 뭐하냐. 그래서 지주계급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반 무상 몰수 무상 분배입니다. 왜냐하면 헐값에 가져가고 실제 돈도 아주 나눠서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돈도 바로 안 줬어요. 어떤 채권의 형태로 줬습니다. 채권의 형태로. 돈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걸 하다가 하고 몇 개월 뒤인가 바로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땅을 빼앗긴 쪽에서는 이 채권을 대신 채권을 받았는데 이 채권이 전쟁이 나니까 똥값이 돼버렸어요. 그 지주계급이 6.25 전쟁 때문에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사실상 계급이 없어졌어요. 요즘 사회는 항상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것을 내 후손들한테도 계속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계급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는데 나라가 사실 새로 서는 거랑 다름없는데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급이 없어졌으니까 소위 말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쌍놈들의 나라가 된 거예요. 쌍놈들의 나라.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계급을 표시할 수 있는 게 공정하다는 이유로 뭘 하냐면 학벌이 학벌. 학벌로 자신의 계급을 이제 옛날에는 계급이 있었는데 계급이 학벌로 대체된 거예요. 높은 학벌을 가지면 높은 계급을 가지는 식으로 돼요. 물론 이게 그 후손한테 물려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계급은 땅을 계속 물려줄 수 있지만 물려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한번 쓰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벌은 이 대학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대학은 보통 20살 때 들어가죠. 그러니까 20살 전까지는 평등해요. 그러니까 20살 뒤에는 어느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어떤 계급 비슷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대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양반이냐 쌍놈이냐 그걸 구분하는데 이게 많이 쓰였죠. 물론 지금 많이 훼손됐어요. 지금은 돈이 최고죠. 옛날보다 돈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죠. 근데 옛날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돈도 얻을 수가 있었죠.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걸 굉장히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게 한 번 좋은 데 나오면은 평생 유리하죠. 왜냐하면 평생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리해요. 학벌 내지는 어떤 증이 있어요. 증. 뭐 의사 면허증, 변호사 자격증, 뭐 기타 그런 증, 좋은 증을 학벌 플러스 증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회에서 일단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안 그래요. 외국에는 학벌이 좋아도 계급을 못 이겨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외국에는 출신 성분이 좋고 학벌도 좋고 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계급이 좋은 게 좋고, 근데 한국엔 계급이 무너지니까 학벌하고 증이 그 사회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굴러가죠. 그러니까
1살부터 20살 사이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전부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걸 가지면 뭘 하든 간에 이걸 가지는 게 유리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1세대가 지났습니다. 2세대가 들어왔어요. 2세대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구축해 왔는데 자기 아들 때에도 똑같은 이런 걸 구축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을 바꿔서 자기 집 아들이 좋은 학교를 가득히 유리하게 제도를 바꾸고 점을 따기 유리하게 바꿔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쉽게 이런 직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들어와서 아버지 백이나 부모님 백으로 더 좋은 조직 내에 더 좋은 위치를 점유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2세대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사회 발전이 느려지죠. 아주 사회는 안 좋은 거죠. 이걸 이제 깰 수가 있느냐? 이런 걸 깨기 위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이 자체죠. 정치인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대로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냐? 한국만큼 노력을 안 하냐? 노력할 이유가 없죠. 계급이 높으면 굳이 이런 데 안 만나도 되니까 굳이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한국은 계급이 없는 사회다 보니까 이게 계급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래서 애들이 노란 버스를 타고 학원을 많이 다니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행사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까지 이제 플러스해서 같이 하죠. 뭐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깨질 거냐? 힘들겠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돈이긴 한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좀 더 쉬운 걸 택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안 하면 이걸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성공 확률이 1%가 안 되죠. 근데 이건 성공 확률이 한 5%는 되겠죠. 5%까지 한 3% 정도 되죠. 이게 훨씬 쉬우니까 이걸 택하는 거예요. 이건 평생 노력해야 되는데 이건 20살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체크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이 노리죠. 그러다 이제 이거 가진 상태에서 이것까지 노리다가 보통 깜빵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가 굴러갑니다. 이게 깨질 거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대로 사회가 경직돼 갈 겁니다. 경직된 형태로 흘러갈 거예요. 이걸 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다들 여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회가 경직돼요. 그래서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해요. 사회가 경직되면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물건을 밀가루를 한 폰에 가지고 빵을 100개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한 비효율이 생기면 50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사회에서 경쟁이 낙후되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같이 경쟁하는데 그런 비효율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망하는 거죠. 한국 사회의 이 구조가 망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깰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워낙 공고해서 이게 깨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깨질 것 같으면 뭐 서양에 있는 귀족은 벌써 다 깨져야죠. 근데 프랑스 혁명이 왜 아직도 안 깨지는 거 있죠? 그런 걸 봐서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미국은 어떠느냐 하면 미국은 계급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뭐 록펠러 가문이라든지 케네디 가문 같은 게 있지만 극소수 중에 극소수고 그 다음에 학벌이 거의 안 통하죠. 미국은 학벌도 안 통합니다. 아예 안 통합니다. 오로지 실력입니다. 실력으로만 승부해야 돼. 근데 밀가루 한 푸대 가지고 빵을 100개 다 만들어내죠. 굉장히 효율적인 사회예요, 미국이. 그만큼 사회가 경직되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게 힘들죠. 많이 일하고 돈을 많이 벌든가 적게 일하고 돈을 적게 벌어야 돼요.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제품도 좋은 제품이 나오고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 미국 사회를 능가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안 나와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는 금융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금융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발달됐다는 말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이 뭡니까? 돈이죠. 돈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데로 간다는 겁니다. 거의 누군가 내 아들이라고 그 사람이 내가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내 아들이라고 대출이 되고 내하고 원수라고 대출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위험이 적은 곳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돈이 그쪽으로 쏠려나는 거예요. 금융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항상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가 참고로 중국 같은 나라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아주 심해요. 학벌보다 계급이 훨씬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경직된 나라고 금융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비효율성을 띠요. 저런 나라는 오래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거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걸 깨보려고 노력하지만 유전이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깨져요. 못 깨면 중국은 결국 추락하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항상 효율적인 사회, 특권계급이 없는 사회, 특권계급을 쌓아나가는 어떤 협회가 보통 특권계급을 쌓아나가려는 단체입니다. 이익단체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익단체가 힘이 약한 곳이 좋은 사회입니다. 물론 미국도 이익단체 힘이 세긴 해요. 의사협회, 전민노동자협회, 총기협회. 근데 힘이 세긴 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회에 비하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미국도 이런 게 서로 문제라고 하긴 하는데 다른 나라만큼 엄청난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가 효율적이고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사회적 구조를 보고 거기에서 승부를 걸어야지. 계란으로 파헤치기가 있는 곳에서 승부를 건다.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타위에서 특권계급이 있느냐, 그 사회가 발전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럼 영국은 이런 특권계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국은 예를 들어 자녀를 낳으면은 귀족이 자기를 딱 한 명한테 물려줍니다. 나머지는 평민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영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버지의 자기 남작이라든지 뭡니까 백작이라든지 이런 자기를 남자 1인에게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자식들은 변호사를 한다든지 안 가면 장사를 해야 돼요. 무역을 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 배운 걸 이용해서 도전을 다른 거 자기가 살 길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가 발전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다 그냥 근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 것도 있고 썰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끝.